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중간고사에 이어서 자, 이제 4월 달 기말고사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3월 달에는 우리가 총론 부분하고 지방세 쪽을 살펴봤다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주택 쪽에 대해서는 많은 개정이 좀 있었죠? 기준금액도 좀 달라졌고 9억, 12억, 0원, 그 다음에 세율도 좀 바뀌었고요. 상한제도도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죠. 자,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할 수 있죠?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받아서 내도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 납부를 해도 12월 1일부터 15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봤더니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1주택입니다. 1주택이니까 얼마 공제해야 돼요? 그렇죠? 12억 원을 공제를 하셔야죠. 원래 주택은 9억입니다. 근데 1주택자는 12억이고 법인은 0원이죠. 꼭 기억하시고. 3번에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 5억 원이 나왔으니까 앞에는요, 종합합산 토지가 나와야죠. 맞죠? 별도 합산 토지였으면 80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보유 현황을 신고하래요. 언제까지? 9월 말까지. 뭐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자, 우리가 뭐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무슨 주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숙사라든지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또는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요. 또는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죠. 또 상속주택이라든지 지방저가주택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종합부동산세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싶다. 주택수에 넣지 말아주세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넣지 말아주세요. 나 1주택자로 해주세요. 공동명의 1주택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언제까지 신고하라고요? 9월 말까지. 왜? 재산세가 끝나는 날까지 신고를 해놔야 이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래요. 잘 기억하시고. 자, 5번에 봤더니 1주택자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1주택하고 무슨 주택?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1주택하고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죠. 단 전제 조건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돼요?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3년 지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가 1주택과 상속주택.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죠. 그 다음에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 그래서 1주택하고 상속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거나 지방저가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때 상속주택이나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주택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몇 주택자로 봐줘요? 1주택자로 본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옳은 걸 찾으라 그랬네요.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문제인데. 자, 1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래요. 자, 이 문장 자주 나오거든요. 시험지에서. 뭘로 부과된 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당연히 재산세로 부과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적용받은 세액을 이렇게 가야죠. 가감 조정됐으면 가감 조정된 것을,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글자 그대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납부한 걸 공제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대요. 부과 문제. 무슨 문제? 제척기간. 그러면 제척기간이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없죠.
왜냐면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7년짜리는 없으니까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근데 앞에 봤더니요. 부정행위가 없대요. 부정행위가 없으니까 10년짜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몇 년? 5년짜리가 돼야죠. 몇 년이 지나면 5년. 그것도 언제부터? 납세무 성립일부터.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은 바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봤더니 중복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장기부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은요. 전제 조건은 그죠? 1주택자. 그래서 봤더니 토지예요. 토지는 절대 안 되죠. 몇 주택자만 가능한 거예요? 1주택자만. 그것도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주택수에서 제외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문화재 주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셔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과소신고했는데 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고 그게 적게 신고했으면 가산세는 적용돼야죠. 무슨 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신고는 없는 거죠. 무신고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임대 문제인데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봤더니 사업소득이래요. 자, 임대에서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봤더니 공익사업이네요. 공익사업이면 사업소득 아니죠. 됐죠? 자, 2번을 봤더니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자,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외에 있거나 근데 문제에서는 국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얼마? 12억이죠. 고가주택은.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과세된답니다. 어디만? 월세만 과세가 된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억짜리 1주택자네요. 아, 고가주택이구나. 그러면 고가주택이면은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야 안 돼요? 과세 안 되죠. 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과세가 되는데 1주택자니까 절대 과세 안 됩니다. 월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1주택 여부를 판단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배우자가 딱 보이네요. 배우자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합산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우리가 주택수 계산할 때 유일하게 1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임대입니다. 임대는 내 것만 가지고 따져요. 근데 딱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 합쳐서 1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공제해 준대요. 뭘? 결손금을. 자, 우리 결손금 공제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주택입니다. 근데 봤더니 상업용이네요. 안 되죠. 오직 주거용만 가능하죠. 주거용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양도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하고 약간 달라요.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단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두 번째는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뭐에 해당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죠. 자, 결국에는 양도 아닌 걸 찾거나 비과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봤더니 뭐예요? 건설업자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자 나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아니고 2번 봤더니 이축권인데 별도로 신고를 넣었대요. 이거 양도 아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번에 봤더니 경매인데 자기가 제치되겠답니다. 양도 아니죠. 4번에 봤더니요.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래요. 부담부 증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액이면 양도 맞죠? 근데 앞에가 누가 나왔어요? 배우자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나왔으면 이 부분도 뭘로 추정을 해요? 증여로 추정을 하죠. 증여로 추정을 하니까 얘도 양도가 아니네요. 양도가 되려면은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을 했었어야죠. 5번에 봤더니 담보가 나왔습니다. 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담보가 양도가 되려면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서가 붙어야죠. 자,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대물 변제가 됐겠네요. 대물 변제가 됐으니까 얘는 양도가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5번 문제를 보죠.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봤더니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6억이다. 계산 문제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1주택인데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양도 차익이 10억이랍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20억 중에서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이 8억이네요. 결국에는 몇 프로? 40%만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10억 중에서도 몇 프로? 40%에 해당하는 얼마? 4억까지가 과세가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얼마? 6억은 비과세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과세되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6억이 아니라 4억이 돼야죠. 4억. 이렇게 갔었어야죠. 왜냐면 20억 중에서 지금 20억 중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나머지 8억의 과세인데 요 8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양도 차익 중에서도 40%만 과세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자, 2번을 봤더니 동일 세대로 본대요. 누구는? 부부는. 맞죠? 부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동일 세대죠. 아,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 두고 있거나 별거하고 있더라도 뭘로 본다? 항상 같은 세대로 보죠. 3번 봤더니 비과세가 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출국 나와 있습니다. 자, 출국 나왔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무조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렇죠? 2년 이내 양도했었어야죠. 출국 나오면 무조건 2년 이내 양도예요. 4번 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일시적 2주택이 나왔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이 나왔으니까 단서조항 3개.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무슨 집을 팔아야 된다?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 된다. 맞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이 삭제되면서 무조건 3년으로 다 통일됐어요. 자, 5번에 봤더니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어디는? 주택 외읍 부분은. 그래서 봤더니 겸용주택입니다. 왜? 주택과 주택 외읍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되 주택 외읍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적거나 같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죠. 맞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 외읍 면적보다 크면 당연히 전부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읍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때는 주택만 주택이고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이게 겸용주택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죠.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매, 감, 환, 기. 자, 추계 순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요? 순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맞죠? 두 번째는 양도인지 취득인지. 그래서 봤더니 취득을 물어봤으니까 환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맞죠? 자, 2번 봤더니 실거래가로 간대요. 뭐가? 취득가액이. 근데 앞에 보니까 양도가 기준시가랍니다. 양도가 기준시가면 취득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로 가야죠. 그죠? 3번에 봤더니 필요경비에 포함된대요. 뭐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이네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전제 조건은요. 취득이 뭘로 계산됐을 때만? 실거래로 계산됐을 때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요 문장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하시면 되느냐면 필요경비를 공제하시면 되는데 그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면 되는데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이고 취득이 2번이고 기타가 3번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부터 원칙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가셔야죠.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가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 그 다음에 실거래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기타 경비로 넘어가서 취득가액의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매매 사례로 간다거나 감정가액으로 간다거나 환산가액으로 간다거나 기준시가로 갔다. 그때는 무조건 계산 공제한 금액이 따라오도록 돼 있죠. 계산 공제한 금액. 이렇게 보셔야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물어봤느냐면 매감 환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순서는 맞고 그게 취득이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래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로 가야죠. 2번은 틀렸고 3번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필요경비에 들어가려면 뭐가?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갔을 때만이죠.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꼭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비용 처리가 안 되는구나. 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자입니다. 우리 이자가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죠. 하나가 대출이자, 또 하나가 지연이자. 그래서 봤더니 지연으로 인한 이자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래요. 오, 계산 문제네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부담부 증여가 딱 나왔네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네모 그리세요. 그래놓고 보니까 얼마에 샀대요? 1억에 샀답니다. 얼마일 때 증여했느냐? 10억일 때 증여를 했대요. 10억일 때. 근데 그중에 채무액 부분이 5억이랍니다. 즉 양도로 보는 금액이 5억이랍니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은 전체 금액의 자 여기만 잡아줘야죠. 그러면 전체 금액의 절반이니까 여기도 절반. 그러니까 얼마? 5천만 원이 맞네요.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죠.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장특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토지인데 앞에 보니까 자 3년 보유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3년 보유한 걸로 간주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뭔만 아니면 돼요. 미등기만 아니면 되죠. 근데 봤더니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답니다. 이 상태에서 팔았대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가 맞죠.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우리 기본공제는 뭔만 아니면 다 돼요. 미등기만 아니면 다 되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등기된대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참고로 70% 세율이 적용되는 게 70% 세율이 적용되는 게 두 개예요. 하나가 미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등기된 주택으로서 1년 미만짜리가 있어요. 현행 규정으로.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장특공제는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됩니다. 근데 얘는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왜? 3년 이상이 안 되니까. 근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70% 세율이 무조건 미등기일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3번에 봤더니 장특공제율이 80%랍니다. 자, 우리가 80%까지 나오려면 1주택자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보유의 4%와 거주의 4%에서 합쳐서 80%니까. 그래서 봤더니 1주택자고 보유기간이 몇 년? 10년이고 그 거주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자, 일단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보유기간은 10년. 3년 이상이니까 장특공제 되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니까 4%짜리입니다. 그러면은 10년 곱하기 4, 40%와 3년 곱하기 4, 12% 합쳐서 몇 프로가 돼야 돼요? 52%가 돼야죠. 52%가. 80%가 되려면 보유도 10년 이상이고 거주도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보니까 공제받을 수 있대요. 뭘? 차손을. 자, 차손 공제 문제가 나왔으면 딱 하나. 같은 집안인지 다른 집안인지만 확인해라. 그래서 봤더니 지상권하고 건물입니다. 같은 집안 맞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5번에 봤더니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답니다. 아, 취득한 날을 물어봤는데 뭐예요? 누가? 증여한 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배우자가 나와 있고 토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년 4개월 만에 팔았네요. 2월 과세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산을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해주고 이걸 증여받아서 뭐 했을 때? 양도했었을 때 이 둘 관계가 무슨 관계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고 이 사람들이 거래한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거나 회원권으로서 몇 년 이내 팔았을 때 10년 이내 팔았다면 누가? 수증자가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이게 2월 과세 규정인데 보니까 누구랑 거래했느냐? 배우자랑 거래했고 토지를 거래했고 10년 이내고 요건 다 충족했네요. 그러면 납세무자는 수증자지만 취득가액은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줘야죠. 보유기간은. 그러니까 증여자가 맞는 이야기죠. 증여자가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자, 마지막 8번.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보죠. 예정신고하래요. 언제까지? 2개월 이내. 언제로부터? 반기 말일로부터. 양도일에 속하는. 자,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주식밖에 없죠. 근데 앞에 보니까 신탁수익권이네요. 신탁수익권이면 달의 말일부터죠. 아셨죠? 자, 2번 봤더니 예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무조건 틀렸죠.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3번 봤더니 확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예정신고를 안 했대요. 예정신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 무조건 해야죠.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정신고를 했을 때뿐이에요. 4번에 봤더니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얼마를? 650만 원을. 그래서 봤더니 1,300이랍니다. 기준금액의 2배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의 2배를 넘었을 때만 그 금액의 50%인데 1,000만 원의 2배인 2,000을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분인 얼마? 3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자인데 납세무자를 물어봤네요. 어디 거? 국외 겁니다. 자, 국외 부동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거주자 중에서도 최소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정 신고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 허가일, 달의 말일 2개월, 양도일, 반기 말일 2개월, 양도일, 달의 말일 3개월. 자, 이 중에서 이날을 쓸 수 있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고, 이날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일 때고,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일 때뿐이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을 했다, 주식이다, 부담부 증여다, 이 말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죠. 신탁수익권은 이 3개 중에 단 1개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 가야죠. 아시겠죠?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월말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할 건데, 자, 항상 제가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아, 이걸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게 하겠죠. 기분도 좋고 좀 더 의욕도 생기고. 근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거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가 마음이 불안한 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안할수록 공부는 더욱더 안 돼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목표를 높게 잡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10월 당일날, 10월 시험일날 시험을 잘 봐서 60점 이상을 맞는 게 목표인 거지, 지금부터 꾸준하게 80점, 90점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대한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는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따로 노트 정리를 좀 하세요. 오답 노트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갔는지, 어떤 걸 잘못 생각하고 갔는지를 그걸 적으세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 보는 날까지 고치거나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좀 몇 번 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시험 볼 때 굉장히 고득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속눈샘 치고 믿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전공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건데, 모의고사 볼 때도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보시면서 오답 노트 꼭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